근로기준법의 발견. 전태일의 아버지 전상수 씨는 젊은 시절에 대구에서 방직공장에 다녔는데 어느 땐가 대구의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하게 되어서 그 파업에 가담하였던 경력이 있었다. 그 당시만 해도 해방 직후의 혼란기여서 노동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을 무렵이었다. 전상수 씨는 이때 평범한 노동자로 그의 공장에서 있었던 파업에 가담하였을 뿐이고 파업을 주도하는 간부는 아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파업에 비교적 열성적으로 가담한 편이어서 파업이 오래 끌게 되면서는 일종의 하급 연락원으로 싸우게 되었던 모양이다. 그 당시의 모든 노동운동이 그러했듯이 전상수 씨가 가담하고 있던 파업도 기업주와 경찰의 이중 탄압을 받아 꺾였다. 회사 측에서는 새로 직공들을 모집하여 파업을 깨려 하였는데 파업 노동자들이 완장을 두르고 공장 문 앞에 진을 치고 막아서 새로운 일꾼들을 돌려보내며 버티어서 파업은 한 달 넘도록 계속되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회사 측이 파업 노동자들의 요구 조건을 끝내 듣지 아니하고 공장 문을 닫고 계속 버티는 바람에 먹고 살 것이 당장 없었던 노동자들이 동요되었고 거기에다 경찰이 파업 주동자들을 검거해버리는 바람에 파업이 결국 깨어졌다. 전상수 씨는 아들이 노동운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알았을 때 자신의 젊은 시절이 생각났다. 그는 그 시절 노동운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던 사람들이 예외 없이 일생을 그르치는 피해를 당하는 것을 무수히 목격하였다. 그의 세대 사람들에게는 노동운동이란 입 밖에 내기도 꺼려지는 금기였다. 전상수 씨는 아들이 노동운동에 뛰어드는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태일이 처음으로 그에게 아버지 옛날 얘기를 들려달라고 부탁을 하였을 때 그는 굳은 표정으로 그런 것을 왜 묻냐고 하면서 일체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는 아들의 노동운동에 대한 관심이 의외로 깊고 집요한 것임을 발견하였다. 생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며칠째 계속하여 제발 좀 가르쳐 달라고 졸라대는 것이었다. 전상수 씨는 생각을 달리하였다. 이 정도 되면 이제는 자기가 얘기 안 해준다고 영영 모를 리도 없고 하니 차라리 모두 다 아는 대로 이야기하여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아니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또 노동운동을 하면 장래 어떤 화를 입게 될 것인지도 알려주어 이 기회에 아주 단념하도록 만드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었다. 어쨌든 태일은 아버지로부터 노동운동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아버지의 결론은 물론 언제나 뻔한 것이었다. 이만저만하니 일찌감치 단념하고 기술이나 열심히 배웠다가 나이 30 넘어서 무엇을 하든 내 마음대로 해보라. 이런 말이 나올 때 전태일의 대답은 의례껏 제가 지금 무엇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 꼭 필요하게 될까 싶어 그냥 알아두려는 것입니다. 라는 식이었다. 그러다가도 부자간에 말이 잘못되어 언성을 높이게 되면 그는 아버지가 못한 일이니 내가 꼭 해내야 되겠다고 하기도 하였다. 태일은 아버지의 얘기를 들으며 차차로 노동운동이 얼마나 험난한 일인가를 짐작하게 되었다. 특히 아버지가 옛날 자기들이 파업 자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여 실패한 이야기를 하면서 노동운동도
노동운동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하였을 때에는 무척 시리에 잠기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의 얘기로 용기가 꺾이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강렬한 용기와 새로운 투지를 얻었는데, 특히 아버지와 얘기 도중에 우연히 근로기준법의 존재와 그 내용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의 전신에 새로운 희망과 확신과 환희가 벅차올랐다. 근로기준법의 발견은 실로 그의 운명을 좌우한 중대 사건 중에 하나였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라고 그 법 제1조에 못 박혀 있다. 이제껏 모든 환경으로부터 거부당하며 살아온 전태일에게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기 위하여 법률이 마련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암흑의 동물 속에서 한 줄기 광명을 발견하듯 한 놀라운 환희였다. 근로자에게도 모든 것을 빼앗긴 지지리도 천한 핫바리 인생에게도 인간답게 살 권리는 있는 것이로구나. 이러한 눈물겨운 자각이야말로 자유를 위한 모든 저항의 시초가 아니던가. 그것은 일순간에 곧 저주받은 현실에 대한 무서운 분노로 변하여 끓어오르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근로기준법 제42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일주일에 4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일주일에 60시간을 한도로 한다는 규정을 보았을 때 전태일은 무엇을 생각하였을까? 또 제4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구절을 보았을 때는 하루에 14시간, 일주일에 98시간 이상의 노동이 어디에서나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었던 평화시장의 현실 속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송반 태우던 그에게 이러한 발견은 실로 비상한 충격을 주었다. 그뿐인가, 유해 위험 작업에 관한 규정, 여공에 대한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 18세 미만의 어린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시설 규정, 건강진단, 재해보상, 여자와 18세 미만 근로자에 관한 야간 작업 금지 규정 등등의 꿈같은 신천지가 눈앞에 열릴 때 전태일은 그 모든 규정들과는 너무나도 어긋나게 벌어지고 있는 평화시장의 비인간적 노동 현실에 대한 분노가 새삼스럽게 끌어올랐다.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규정들이 실제로 지켜지도록 벌칙 규정을 두어 예컨대 사용주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자의 근로시간인 7시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 사용주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 108조에는 근로감독관이 이 법에 위반된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못 가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못 받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태일은 평화시장에서 몇 년 동안 일하는 사이에 근로시간 같은 것은 아예 완전히 무시되어 버리고 있는데도 그 때문에 업주가 처벌을 당했다거나 근로감독관이 문책당했다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이제껏 이렇게 좋은 규정들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저 직장에서는 주인이 맘대로 하는 것인 줄만 알고 찍소리 한번 못하고 속아 살아온 자신이 정말 너무나도 바보였다. 새로운 전망이 보일 때 사람들은 현실을 보다 철저히 반성하고 비판할 수 있다. 오늘의 현실이 언제까지나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조만간에 다른 것으로 고쳐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때
분노하는 자신의 가슴에 타고 있는 불씨에는 기름이 부어지고 저항하는 자의 팔뚝에는 뜨거운 핏줄이 솟는다. 이제 전태일은 자신이 바보였다는 것을 통절히 깨달았다. 또 나라의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근로조건을 쟁취하지 못하고 죽은 듯이 혹사당하고만 있는 평화시장 일대의 모든 노동자들이 다 바보라고 생각되었다. 그는 그 바보들의 모임인 바보회를 만든다. 재단사 친구들, 1968년 봄 평화시장 재단사인 김계남은 전태일을 알게 되었다. 당시 태일은 한미사를 그만두고 딴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다. 오랜 겨울이 끝나 바깥 세상은 화창한 새봄이 와 있었지만 그들은 어두침침한 평화시장 2층 복도에서 만났다. 전태일은 머리를 짧게 깎은 스포츠 가리를 하고 거무죽죽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김계남은 새로 사귀게 된 이 평범한 재단사 친구의 얼굴이 무엇인가 무거운 고뇌에 짓눌려 있는 듯한 어두운 인상이라고 느꼈다. 자세히 보니 무언가 넋을 잃고 골똘한 생각에 잠겨있는 듯한 표정 같기도 하였다. 계남과 태일은 작업장이 가까이 있었던 관계로 그 뒤에도 자주 마주하게 되었다. 계남은 만날 때마다 태일이 무슨 두꺼운 책을 항상 옆에 끼고 다니는 것을 보고 특이한 친구라고 생각했다. 주위에서 들리는 평으로는 이 특이한 친구는 여공들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사람이라 하였다. 우연히 마주치는 일이 잦았던 것이 차차로 깊은 교우 관계로 발전해 갔다. 그들은 점심시간에 근처의 간이식당에서 30원짜리 우동을 함께 들기도 하였고 서울 음대가 내려다 보이는 평화시장 2층 복도의 창가에 나란히 서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다. 각자의 가정환경이나 자라온 배경에 관한 얘기들이 차차로는 나날의 고달픈 노동에 대한 또는 세상의 이런저런 모습에 관한 얘기들로 그들의 짧은 여가를 메워나갔다. 그러는 사이 계남은 태일이 평화시장 3만 노동자들이 다 같이 당하고 있는 작업 환경이나 노동시간 문제 따위에 이상하게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것이 그의 표정을 어둡고 무겁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둘의 이야기가 근로조건에 미칠 때면 평소에 말수가 적고 침착한 편인 태일이 얼굴에 홍조를 떠올리며 열기 띤 어조로 장광설을 늘어놓는 것을 계남은 자주 보게 되었다. 언젠가는 태일이 근로기준법 조문을 보여주며 일주일에 한 번씩 딱딱 쉬게 되어 있고 아이들에겐 야간 작업을 시켜서는 안 되고 야간 작업하면 수당을 더 주게 되어 있는데 평화시장에서 언제 그런 것 지켜지는 거 받느냐고 하면서 열을 올릴 때에 그 말을 듣고 있는 계남 자신도 몸이 분노로 떨리는 듯한 것을 느꼈다. 여지껏 그저 빨리 기술만 익힐 것을 목표로 살아왔고 노동조건 문제 같은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져보지 못했던 계남도 태일과 대화가 거듭되면서 점차로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각도에서 작업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게 되었다. 1968년 말경이라고 계남은 기억한다. 태일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재단사들의 모임을 만들자고 제의해왔다. 우리들 근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떼어놓고 보면 가진 것 하나 없는 힘없는 존재들이지만 뭉쳐서 싸우면 우리도 큰 힘을 낼 수 있다. 근로조건 개선이 쉬운 일은 아니나 재단사들 몇 명이라도 조직을 가지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노력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다는 안 된다고 해도 적어도 근로기준법 조문 몇 개는 그대로 지켜지도록 만들 수 있다. 정업주들이 말을 안 들으면 평화시장 3만 근로자가
일제히 파업을 해버리거나 데모를 하거나 하면 저희들이 안 들어주고 배겨낼 재주가 있겠느냐. 이러한 것이 테일의 이야기 취지였다. 그 말을 들으며 개남은 야 너무 커다란 것 아니냐 하는 섬뜩한 생각도 들었지만 얘기는 좋은 얘기이고 또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도 솟구쳐 올라 좋다고 찬성을 했다. 그들은 곧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의논으로 들어갔다. 먼저 모임의 성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야기되었는데 처음부터 노동운동 단체로 내걸면 겁들을 내고 꺼릴 테니 우선은 친목단체로 해두자고 합의가 되었다. 사람 모으는 문제는 둘이 힘 닿는 대로 각자 아는 재단사들을 규합하기로 하되 친목회를 조직하면 서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줄 수 있고 특히 직장을 옮기고 싶을 때 서로 정보를 교환하여 알선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득시켜 모으기로 하였다. 모임을 운영하자니 우선 모일 장소가 걱정이었다. 개남은 방 하나를 얻어서 자취하고 있었는데 방이 너무 비좁았고 테일의 집은 평화시장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무서워 모일 수가 없었다. 별 수 없이 비싼 차값을 물더라도 근처 시장에 다방에서 모일 수밖에 없었다. 자연히 모임에 드는 비용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그것은 주로 테일과 개남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새로 가입하는 회원들에게 돈 부담을 시키면 모임이 잘 안 될 것이라고 테일이 말했다. 한 사나흘 만에 100명 남짓한 인원이 모아졌다. 테일이 6, 7명 그리고 개남이 3명을 모았다. 모집하다 보니 현재 직장을 가지고 있는 재단사들은 일에 쫓겨 잘 응하지 않았고 주로 직장을 옮기려고 잠시 쉬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 테일도 그때 마침 직장을 바꾸려고 쉬고 있는 중이었다. 첫 번째 회합은 동아시장 아래 은하수 다방에서 열렸다. 그들은 컴컴한 다방 한 구석자리에 몰려 앉아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 처음 얼굴을 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므로 화제는 자연히 누구누구를 아느냐는 식으로 시작되어 어느 공장은 어떻고 그곳 주인은 사람이 어떠하며 그곳은 임금이 어떠하다는 따위의 얘기가 나오고 우리가 기왕 친목단체로 모였으니 앞으로는 직장 관계에 서로서로 협조하자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이러한 별것 아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테일과 개남은 줄곧 주위 손님들이 이야기 내용을 들을까봐 신경을 썼다. 1시간가량 진행된 모임이 거의 끝나갈 무렵 테일이 일어나서 앞으로 우리가 친목을 도모하되 개선해야 할 것이 있다. 우리도 그렇고 평화시장 일대의 3만 명 직공들이 다 혹사당하고 있으니 이것을 시정해야 한다. 다음 기회에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자 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모인 사람들이 이 말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회합이 끝난 뒤 한 재단사가 테일에게로 다가와 악수를 청하면서 좋은 얘기를 했다. 나도 직장생활 하면서 느낀 것이 많으니 나중에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고 하였다. 그날은 그렇게 헤어졌다. 이날의 차값은 테일이 전액 부담하였는데 그 뒤로도 번번이 그가 대부분의 차값을 부담하였다. 얼마 전 그는 구로동의 어느 맞춤집에서 일하고 나오면서 월급을 탄 돈이 마침 있었는데 그 돈이 거의 이러한 차값에 들어갔다고 한다. 두 번째 회합은 한 주일 후에 역시 은하수다방에서 열렸다. 먼저 번에 모였던 사람들이 전원 출석하기는 하였으나 테일이 뜻하던 대로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이야기가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테일이나 개남이나 모두 이런 식의 회합을 진행시키는 데에 익숙하지 못한 처지였으므로 모임은 산만한 화제가 오가는 가운데서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가끔 테일이 열변을 토할 때에 모두 침묵을 지키며 조용히 듣고 있는 정도였다. 대부분이 자기 눈앞에 닥치는 일상적인 문제만 생각하고 지금껏 살아왔던 것이리라. 그들은 몇 년을 하루같이 겪어왔던 비인간적인 노동 조건과
생활의 고통에 대하여 세상 분노를 터뜨리는 테일의 열변에 감동되기에 앞서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말인지 알 수 없다는 식의 당혹감이 일어났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회원들의 쇄국적 태도는 차차로 조금 나아지기는 했으나 크게 보면 바보회가 해체될 때까지 그대로 계속되었고 이것이 테일을 몹시 시류에 빠지게 했다. 그는 모든 재단사들이 자기 마음과 같지 않다는 사실이 몹시 안타까웠고 노동운동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더욱 뼈저리게 느꼈다. 이런 가운데 테일은 엉뚱한 생각을 하였다. 그것은 거액의 돈을 마련하여 평화시장 안에 모범적인 업체를 만들어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노동자에게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면서도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그럼으로써 다른 모든 업체들이 그 뒤를 따르도록 해보겠다는 생각이었다. 이러한 화려한 공상에 잠기다가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돌아올 때에는 암담한 절망감과 함께 또 다른 엉뚱한 생각이 불현듯 고개를 쳐들기도 하였다. 그것은 정 안되면 내 한 목숨 바치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아무래도 내 한 몸이 죽어 없어져야 일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겠다는 무서운 생각이었다. 재단사들의 모임이 시작된 이래로 테일과 개남은 거의 매일같이 평화시장 2층 복도에서 만나 서울 음대 쪽을 창밖으로 내려다보며 머리를 맞대고 모임의 운영과 근로조건 개선 문제를 이야기하였다. 둘은 모임이 뜻대로 되어가지 않는다고 탄식을 하면서 모범업체를 만들어보자는 구상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계획을 세워보다가 현실적인 어려움에 말이 미치면 마주 쳐다보며 이게 원래 우리 힘으로 될 일이 아니지야 하며 허탈하게 웃기가 일쑤였다. 어떤 때는 테일이 심각한 표정으로 한두 목숨 없어져야 근로조건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말하여 섬뜩하기도 하였다. 이런 가운데서도 테일의 비상한 열의로 재단사 모임은 계속되어 1969년 6월 말경에 정식으로 창립총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 사이에 드문드문 있었던 몇 차례의 모임에서 테일은 근로기준법의 조문을 하나하나 회원들에게 설명해 주었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충격을 주었는지 그들도 점차로 테일의 이야기에 호응하기 시작하였다. 창립총회가 열릴 때쯤 해서는 벌써 대부분의 회원들이 일반 근로자들에 비하여 노동 문제에 훨씬 민감하였고 모임의 성격도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쯤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다만 문제는 회원들 중 상당수가 여전히 우리의 미약한 힘으로 어떻게 근로조건 개선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품고 있었고 이 의문을 아무도 설득력 있게 풀어줄 수 없었다는 데 있었다. 창립총회는 남들의 눈을 피하여 덕수중학교 근처의 허름한 중국 음식점 방에서 열렸다. 테일의 제의에 따라 명칭은 바보회로 부르기로 결정되었다. 얼마 후 그들은 창동 테일인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그곳에서 밤을 새우며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토의하였다. 왜 전태일은 근로조건 개선을 목표로 하는 재단사 모임의 이름을 바보회로 하자고 제의하였는가? 또 어째서 회원들은 만장일치로 받아들였던 것인가? 전태일의 설명은 이러하였다. 우리는 당당하게 인간적인 대접을 받으며 살 권리가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껏 기계 취급을 받으며 업주들에게 부당한 학대를 받으면서도 바보처럼 찍소리 한 번 못하고 살아왔다. 그러니 우리 재단사들의 모임은 바보들의 모임이다.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야 하며 그래야만 언젠가는 우리도 바보 신세를 면할 수 있다. 또 그는 이런 이야기도 하였다. 재단사 모임을 시작하면서 그는 나이가 든 선배 재단사들을 찾아다니며 협조를 청하였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뭘 안다고 너희가 그런 엄청난 일을 벌리려 하느냐고 막으면서 노동운동을 하겠다고 설치는 놈은 바보라고 하더라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좋다. 우리가 한번 바보답게 되든 안 되든
들이박아나 보고 죽자. 이것이 그의 제안의 내용이었다. 테일의 이러한 설명이 끝나자 좌중에서 일제히 박수가 터져나왔다. 만장일치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고 한두 사람의 찬성 발언을 거쳐 전체 의사로 채택되었다. 테일의 설명은 그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며 좋다, 우리는 바보다 하는 어떤 허별과 같은 감동과 연대감이 각자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겁게 응어리져 올라와 소리없는 함성으로 그 자리에 메아리 쳤다. 이제 그들은 바보로 살아오다가 또 다른 뜻의 바보로 새 출발을 한 것이다. 누가 바보이며 누가 바보가 아닌가? 우리 사회에서 똑똑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뜻하는가? 남의 등을 밟고 올라서는 사람, 남의 피땀의 성과를 가로채는 사람, 남을 속이며 남한테는 절대로 속지 않는 사람,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남에게 손해를 끼치며 남으로부터는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는 사람, 그리하여 돈을 벌든지 권력을 잡든지 하여간에 출세를 해서 세상 사람들의 찬탄과 부러움을 한몸에 받으며 명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이른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다. 이런 똑똑한 사람 말고 또 한 부류의 약은 사람, 현명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현실과 타협할 줄 알고 현실에 적응할 줄 아는 이른바 처세에 능한 사람들이다. 강자에게 절대로 저항하지 아니하고 어떤 부당한 취급을 당하더라도 고분고분 고개 숙이고 받아들이며 반대로 약자 앞에서는 허리를 뻣뻣이 펴고 헛기침을 한다는 것이 그들의 처세 철학 제1조이다. 그들의 사전에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나 강한 자에 대한 저항이란 말이 없다. 일제 35년의 억압과 지배의 현실, 해방 이후의 정치적 격동, 그리고 6.25의 혼란을 몸으로 겪으면서 살아남았던 기성세대는 이러한 비굴한 처세 철학을 뼛속까지 익힌 현명한 사람들로 가득 메워져 있다. 세상의 부모들은 자기 자식에게 잘난 사람이 될 것까지는 기대할 수 없어도 최소한 이러한 약은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가르친다. 그뿐인가? 강자들이 판을 치는 모든 사회기구가 한결같이 새로 자라나는 세대에게 가르치는 것은 적응, 타협, 겸손, 순종, 온건 등등의 미덕이다. 적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 당연한 삶의 요결, 전혀 의심할 여지 없는 공리처럼 되어 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부모, 선배, 교사, 라디오, TV, 영화, 고명한 학자, 승려, 정치인 등등의 모든 권위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되풀이해 들어온 이 그럴듯한 추상적 명제를 한꺼풀만 벗겨놓고 보면 그것은 곧 어떠한 현실에건 저항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쓸개를 빼놓고 살아야 한다는 거세된 노예가 되기를 강요하는 실로 무서운 주문인 것이다. 흔히들 아무개는 군대에 갔다 오더니 사람 다 되어서 왔다고 하는 말들을 한다. 군대가 사람 만드는 곳이다. 군대에 갔다 오면 사회에 적응할 줄 아는 인간이 된다고 하는 우리가 수없이 듣는 이 말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 철저한 상명하복? 무엇으로 밤송이 까라면 깠지 무슨 이유가 필요하냐는 식의 어떠한 불합리하고 비인간적인 명령이라도 아무 이의 없이 지켜져야만 하는 숨막히는 계급사회, 인간적인 존엄이니 자유니 평등이니 하는 것은 한 방울도 찾아볼 수 없는 이 호령과 기압과 빠따 방망이의 세계가
사람을 만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바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왜소한 존재인가를 뼛속 깊이 깨달아 겸손해진 인간, 강자의 지배에 도전하거나 저항하거나 이 일을 내세운다는 것이 달걀로 바위덩어리를 치는 것처럼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철저히 터득하여 온순해진 지각 있는 인간, 그러한 인간이 군대로부터 만들어져 나온다는 것을 뜻한다. 바로 이것이 적응할 줄 아는 인간의 정체이다. 사회는 이러한 인간을 여러 가지 그럴듯한 표현을 써서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미화한다. 사회가 필요하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설교는 대표적인 예의 하나이다. 사회가 필요하는 사람이란 물론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참된 인간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헌하고 봉사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 아니다. 회사원의 경우는 사장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곧 그것이다. 노동자의 경우는 기업주가 필요로 하는 일 잘하고 말 잘 듣고 부지런한 사람이 바로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말하자면 지배하고 명령하는 강자의 이익에 가장 잘 봉사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강자의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이다. 그것은 하나의 존엄하고 독립된 주체적 인간으로 모든 내면적 욕구와 의지와 희망의 충족을 포기하고 강자를 위한 하나의 도구, 기능, 노동력으로 전락해버린 인간상이며 또 그 참혹한 전락을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인간상이다. 권리보다는 의무를, 자유보다는 책임을 숭상하라고 하는 요구는 바로 이러한 인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들의 비장의 주문이다. 전태일과 그의 친구들은 똑똑한 인간, 약은 인간이 되기를 거부하고 스스로를 바보라고 선언하였다. 무엇인가 마음을 치는 대의의 부름이 있어 고난의 가시밭길을 스스로 나서는 사람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바보이다. 열심히 기술이나 배워 인류 재단사가 되고 그래서 돈을 모으고 잘 되면 한미천 장만하여 장사를 하든지 평화시장쯤에 공장을 하나 차리든지 하면 빠를 텐데 부질없이 되지도 않을 근로조건 개선이나 부르짖고 다니다가 업주들의 미움을 사서 해고나 당하고 혹은 지도새도 모르게 끌려가서 치도군을 당하는 그런 아무 이득 없고 손해만 보는 어리석은 길을 택하다니 그것은 바보이다. 남들은 다 배려 없어서 가만히 죽어 지내고 있는 줄 아니? 저희들이 무슨 특별하고 중불나게 나서서 노동운동이니 뭐니 하고 설쳐? 그런다고 뭐가 될 줄 아나? 결국 신세 조지고 피 보는 건 저희들 뿐이라고. 어리석은 것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말할지도 모른다. 인간을 비인간으로 만들고 있는 사회는 스스로 인간다운 삶을 되찾으려고 일어서는 사람들을 향하여 조수를 던지고 그들을 바보라고 낙인 찍는다. 노예사회에서 벗어나 진정한 인간이 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을 비정상적으로 취급한다. 세상 사람들은 전태일과 그의 친구들을 바보라고 한다. 왜 바보인가? 고난의 길을 자초하니 바보이다. 세태와 타협할 줄 모르고 순응할 줄 모르니 바보이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의 단결을 부르짖고 인간의 권리를 되찾기 위하여 나서자고 호소하는 전태일을 보고 나이든 선배 재단사들이 바보라고 불렀을 때 그는 단연코 좋다, 나는 바보다 라고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그것은 스스로를 비웃는 자조의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보고 바보라고 부르는 세상의 거꾸로 된 가치관에 대한 도전이었고, 자신이 가려고 하는 길이 절대로 그릇된 길이 아니라고 하는 강렬한 자기 확신의 표현이었다. 그것은 세상의 똑똑한 자들에 대한 불을 토하는 매도였고, 세상의 약삭빠른 자들에게 되돌려주는 동정어린 비웃음이었다. 인간의 존엄을 버리지 않고 인간다운 대접을 요구하며 싸우는 것이 바보인가? 노예로 고통과 굴욕으로 가득 찬 지루한 나날을 아무런 의의도 보람도 기쁨도 없는 껍데기의 삶을 애걸하며 또 애걸하며 비루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보인가? 오늘의 현실이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영구 불변한 현실이라는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야근자들이 참된 현실주의자는 아니다. 체념하고 굴종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일 수는 없다. 삭막한 겨울벌판의 나무둥치 속에서 내일 화사하게 피어날 꽃잎을 바라보고 오늘의 꿈이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현실주의자인 것이다. 전태일과 그의 친구들이 택한 길은 인간의 길이었다. 그것은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는 스스로의 힘을 확신하는 진리가 반드시 드러날 것을 의심치 않는 억압과 착취의 저 깊은 고통의 밑바닥에서 억누를 수 없는 힘으로 오랜 침묵을 깨고 솟아오르는 새 시대의 목소리였다. 그들이야말로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한국 사회의 선구자였고, 죽음과 같은 체념과 침묵의 벽을 깨는 시대의 참된 영웅들이었다. 오늘 그들은 약할지라도 내일은 반드시 강성해질 것이다. 오늘 그들의 외로운 목소리는 언젠가는 거대한 함성으로 메아리칠 것이다. 오늘 그들이 지켜든 한 개의 작은 촛불은 내일 수천만의 횃불로 타올라 시대의 어둠을 몰아낼 것이다. 아버지의 죽음과 바보의 출발. 전태일은 만장일치로 바보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애초에 바보의 발족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도 그였고, 그 당시 노동 문제에 가장 열렬한 관심과 지식을 가진 것도 그였으니 당연한 귀결이었다. 창립총회가 있던 날, 태일이 바보의 회원 10여 명을 끌고 창동집으로 들어온 것은 밤 11시가 좀 지나서였다. 그때부터 바보의 주된 회합 장소는 태일의 집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이었다. 태일의 아버지 정상수 씨가 세상을 떠난 것은 1969년 6월 음력 4월 30일이었다. 잠깐 그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자 정상수 씨는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평생의 반 이상을 헛술과 주정으로 보낸 사람이었는데, 작고하기 얼마 전부터는 가족들에게 못할 짓만 하고 갖은 고생을 시킨 자신의 과거를 미처 뉘우치고 부인에게도 다정하게 대했다고 한다. 태일도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원망하였으나 차차 철이 들면서부터는 아버지의 어두운 생애가 가슴 아프게 느껴져 잘해드리려고 애를 썼던 것 같다. 때로 어머니가 아버지를 원망하는 말을 하면 그는 우리 아버지처럼 불쌍한 사람도 없으니 너무 그러지 마시라고
제지하곤 하였다. 특히 그는 시리에 빠진 늙음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하였고 끔찍히도 애를 썼다. 돈을 벌게 되자 술을 좋아하는 아버지에게 다달이 500원씩, 1000원씩 드리면서 막소주만 드시면 해로우니 돼지껍질 삶은 거라도 사서 안주해서 드시라고 하였다. 정상수 씨는 고혈압 증세가 있었는데 세상 떠날 때는 갑자기 떠났으므로 태일이 형제는 아버지의 임종을 보지 못하였고 어머니만이 임종하였다. 그 자리에서 정상수 씨는 베개 머리에 앉아 눈물을 닦고 있는 그의 부인을 보고 미안하다는 말 몇 마디를 하고 나서는 베개를 뜯어보라고 하였다. 뜯어보니 그곳에는 꼬깃꼬깃 접어서 뭉친 500원짜리 지폐가 5장 들어있었다. 태일의 어머니가 놀란 얼굴로 남편을 보니 남편의 주름진 두 볼 사이로 굵은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태일이가 다달이 주는 돈으로 한동안은 술을 마셨는데 나중에는 그 어린 것이 뼈가 희게 번 돈을 쓰기가 죄스러워 술을 끊고 모아두었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하면서 그는 부인에게 이렇게도 붙였다. 당신 남편은 잘못 만났지만 아들 하나는 잘 된 것 같아. 그놈 하는 일 너무 말리지 마오. 살아생전에 정상수 씨는 아들이 노동운동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막아보려고 했다. 달래기도 여러 번이었고 야단도 여러 번 쳤다. 심할 때는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호통까지 쳤었다. 태일은 그런 아버지가 무서워서라기보다도 그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서 될 수 있는 대로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노동운동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재단사 친구들의 모임도 비싼 차값을 물어가며 이다방 저다방으로 전전하면서 가졌지 한 번도 집으로 친구들을 데려온 적이 없었다. 태일이 처음 친구들을 데려온 것도 아버지의 장례가 끝난 지 며칠 후였다. 그날 밤 태일이 어머니는 우르르 몰려온 아들의 친구들을 보고 울 것이 왔구나 하는 불안감으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러나 곧 남편의 유언이 생각났고 또 모처럼 먼 데까지 찾아온 아들 친구들에게 마땅찮은 낯빛을 보일 수도 없고 해서 마음을 수습하고 이들을 반겼다. 그러는 어머니에게 태일은 미안한 듯이 열정은 웃음을 지어 보이고는 친구들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문이 안으로 잠기고 한동안 두런두런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태일이 방문을 열고 부엌으로 나왔다. 그는 궁금하고 불안한 표정으로 부엌에 서 있는 어머니의 손에 돈 얼만가를 쥐어드리면서 쌀도 없을 텐데 이 시간에 밥 지을 생각일랑 마시고 비지를 사와서 비지찌개나 끓여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고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다가 어색한 표정으로 비지 사와서 물 붓고 불만 떼어놓고 어머니는 이 방에 들어오지 말고 가서 주무시라고 하였다. 잠시 후 방 안에서는 새로이 결성된 바보의 행동지침에 대한 토의가 벌어졌는데 이 토의는 밤을 새워 다음날 새벽까지 계속되었다. 분위기는 매우 열띠었다.
이날 토의된 내용에 관해서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참석하였던 몇 회원의 해고담을 종합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았다 한다. 첫째, 평화시장 일대의 3만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대로 준수되도록 투쟁하는 것이 당분간의 목표이다. 특히 8시간 노동제나 주유제는 법에 못 박혀 있는 것인데 평화시장 업주들은 이 조문을 정면으로 무시해버리고 제멋대로 14시간, 15시간 작업에 반근무까지 시키고 있으며 일요일이라고 제대로 쉬게 해주는 것을 못 보았으니 이러한 불법하고 부당한 현실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시다들은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나이의 애들인데 이들은 긴 작업 시간에 묶여 글 한 장 못 보고 영영 무식군이 되어야 할 판이며 한 달 내내 햇빛 한 번 보는 날이 없이 먼지 구덩이 속에서 제대로 몸이 바룩하지 못하고 벽만 가지가지로 없게 되니 이것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바로잡아야 한다. 둘째,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조직을 튼튼히 하고 확장해야 한다. 돈도 없고 백도 없는 빈털터리 인생인 우리들에게는 조직이야말로 유일한 미천이요 희망이다. 우리도 뭉치기만 하면 누구보다도 큰 힘을 낼 수 있다. 그리고 또 알아야 모를 해도 할 수 있다. 회원 각자가 근로기준법을 철저히 연구하고 노동운동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데까지 알아보도록 노력하자. 서로 모여서 연구한 것을 토론도 해보자. 또 회원 각자가 노력을 해서 아는 재단사들을 널리 접촉해서 우리 일에 협조자로 만들고 그들을 통하여 우리의 주장을 3만 근로자에게 골고루 알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들을 통하여 연락 루트를 마련한다. 협조자들의 신상에 관해서는 바보의 모임에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오래 접촉해봐서 믿을 만하다고 판단되면 새 회원으로 가입시킨다. 이렇게 해서 일이 잘 되어가면 언젠가는 돈을 모으든 어디서 좀 얻든가 해서 평화시장 안에 사무실을 하나 차려놓고 전화도 한 대 놓고 하여 평화시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잘 지켜지는가 감시하고 또 일반 근로자들한테 애로사항을 진정도 받고 하면서 점차 바보애를 노동조합으로 발전시킨다. 셋째, 당장 필요한 일은 근로자들의 노동 실태를 조사하는 일이다. 법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안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또 근로자들은 살기 위해서 노동하는 것이지 남 좋은 일만 시켜주고 제 한 몸은 죽어가고 싶어서 노동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왜 근로기준법만은 유독 지켜지지 않고 근로자들은 생지옥에서 허덕거려야 하는가? 우리의 이러한 비참한 실정이 사회에 사실대로 알려지기만 한다면 아무리 세상이 메말랐다고 해도 애매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근로기준법이 지켜지는 것을 감독하기 위해서
노동청에서는 근로감독관이라는 것을 내보내고 있다. 우리가 그들에게 평화시장에 노동실태 조사한 것을 증거로 내놓고 시정해달라고 요구하면 그들도 눈 감을 수 없을 것이다. 넷째, 돈 많은 독지가를 찾아내서 한 5천만 원 투자하라고 해서 평화시장 안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모범업체를 하나 만들자. 우리는 모두 재단사들이고 시장 실정도 남보다 잘 알고 있으니 우리가 운영하면 근로기준법 그대로 하고도 얼마든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업주들은 입에 붙은 소리가 장사가 안 되니 임금을 올려줄 수 없다느니 기업주가 살아야 근로자도 살 수 있지 않느냐니 하는데 우리가 모범업체로 시범을 보여서 근로자에게 사람 대접 해주고도 얼마든지 장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자. 그러면 그들도 꼼짝 못하고 근로자들의 요구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금을 어떻게 구하느냐가 문제인데 평화시장 근로자들의 참상이 바깥 세상에 풍부되기만 하면 반드시 독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전태일이 대체로 이상과 같은 제안을 내놓자 회원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 채 아무개라는 회원은 태일의 열변을 듣고 있다가 그런 일은 좀 이따가 하자. 우리 모두가 아직 부족한 사람들이고 이제 겨우 20대 아닌가. 좀 더 알고 좀 더 나이가 들어서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의문을 표시했다. 그 밖에도 몇몇 회원들이 그와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태일은 열심히 그들을 설득했다. 이 일은 잠시도 미룰 수 없는 일이다. 우선 하루하루 우리가 고달프지 않은가. 이 상태로 몇 년 더 가면 우리도 영영 못난 핫바리 인생 신세를 면하지 못한다. 또 무엇보다도 어린 여공들의 참상을 이제는 더 활짝 끼고 앉아서 보고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라 하지만 무엇이 그리 부족하단 말인가. 우리도 갖출 것 다 갖춘 남들과 똑같은 인간이 아닌가. 우리가 굳센 의지로 뭉쳐서 싸운다면 못할 일이 무엇인가. 또 20대가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다. 20대에 이런 일을 못 해낸다면 처자식 다 생기고 팔다리에 기운이 빠지기 시작하는 30대, 40대에 가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의 설득이 계속되는 동안 회원들은 그 열의에 감동되었는지 점차로 숙연해졌다. 말을 끝맺으며 태일은 숨죽이고 듣고 있는 친구들을 돌아보면서 비장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하려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인 줄은 나도 알아. 그러나 목숨 걸고 하는 일에 안 되는 일이 무엇이 있겠나. 정 안 될 것 같으면 몇 목숨 없어지면 길이 뚫리겠지. 그렇게 해서 된다면 그렇게라도 해보자는 얘기야. 이렇게 하여 대충 의견이 모아졌다. 모범업체를 만든다는 것은 아직 막연한 이야기지만 다른 제안들은 우선 실행하기로 결정되었다. 이것이 바보의 출발이었다. 노력, 그것은 결코 화려한 출발은 아니었다. 바보회라는 젊은 재단사들의 모임이 서울 변두리에
한 판잣집에서 결성되고 있는 밤에 세상에 누가 그것을 주목했을 것인가? 그들은 요리를 시켜놓고 축배를 든 것도 아니었고 밝은 내일을 내다보며 호기롭게 환호를 터뜨리는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비지찌개 한 그릇씩으로 허기를 달래며 좁은 방 안에 옹기종기 웅크리고 앉아 덜어는 낮 동안에 노동에서 쌓인 피로로 몰려오는 잠을 쫓아내다 못해 꾸벅꾸벅 졸기도 하면서 밤을 밝혔고 닥쳐올 개인적인 고난들을 걱정하면서 자꾸만 어두워지려는 마음을 가누기 위하여 안간 힘을 썼던 것이다. 그것은 어둡고 쓸쓸한 출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중요한 출발이었다. 깊은 체념과 침묵과 굴종의 얼음과도 같은 벽을 뚫고 이제 착취와 억압과 흡혈의 만리장성인 평화시장 일대에 버려진 운명을 스스로의 손으로 타개하려는 젊은 노동자들의 최초의 조직이 탄생하였다. 그들 모두의 인생은 이 출발을 계기로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이 없다. 그들 모두의 인생은 이 출발을 계기로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이었다. 그들만이 아니라 평화시장의 모든 근로자들, 아니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삶에 그것은 어떤 모습으로건 영향을 미치게 될 중요한 사건이었다. 특히 전태일에게는 감개 깊은 새 출발이었다. 이 순간을 위하여 그는 얼마나 고투하였던가. 집에서는 가족들의 걱정을 들으며 직장에서는 기업주의 눈총을 받으며 노임을 받은 주머니를 털어 허구한 날 찻값을 물고 날이면 날마다 망설이는 친구들을 붙잡고 끝도 없이 설득에 설득을 거듭하고 심지어는 노동 문제에 열의를 보이지 않는 친구들을 친분으로라도 묶어두기 위해 영화 구경을 데리고 가거나 자신은 마시지도 않으면서 술을 사기까지 한 일도 여러 번이었다. 하루의 고된 노동과 생계의 걱정이 그의 자꾸만 허약해 가는 육신을 삶은 파처럼 기증케 하였다. 하지만 일체의 의지와 의욕을 앗아가려 할 적마다 그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다시 일어나 바보의 조직에 나섰다. 이제 그것은 이루어졌다. 그는 노동운동을 지향하는 한 노동자 단체의 명실상부한 지도자가 되었다. 그는 오랜만에 가슴을 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었다. 곧 무거운 책임감이 그의 머리를 짓눌렀고 좀처럼 해소되지 않은 다수 회원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그의 마음을 어둡게 했다. 이제부터가 그야말로 출발인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그가 자신 있게 제시한 방안들이 과연 그대로 실현될 수 있는지 아무것도 확실한 전망을 가지고 낙관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앞으로 닥칠 가지가지의 어려움만이 확실한 것이라는 생각에 그는 미칠 듯이 답답하였다. 조직이란 참으로 이상한 것이다. 이제 전태일은 자신의 의지만으로 움직인다기보다 조직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더욱 집요하고 열렬하게 노동운동에 달라붙어야 했다. 바보회가 창립된 지 얼마 후 그는 어머니에게 빚을 내어 책 한 권을 사달라고 졸랐다. 어느 노동법 학자가 쓴 근로기준법 해설서였다. 정가가 2,700원이었는데 어머니한테는 엄청난 액수였다.
달가운 일은 아니었지만 아들이 하도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못 이겨 동네 사람들에게 며칠에 걸쳐 1,000원씩, 500원씩 빚을 얻어 3,000원을 마련해 주었다. 그날 저녁 시내에 나가 책을 사들고 온 테일은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다. 그때까지 그는 근로기준법이 딱딱하고 알기 어려운 조문들만 가지고 씨름해 왔지 그 내용을 풀이한 책을 못 보았다. 그날 이후 그는 시간만 나면 그 책을 읽고 또 읽었다. 원래 그 책은 법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쓰여진 것이었다. 그런데 학력이라고는 초등학교 과정과 중등 정도의 국민학교를 포함해 3년 남짓 다닌 것밖에 없는 테일이 그 대학 교재를 붙들고 씨름하자니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몇 페이지만 넘겨도 전문적인 법학 개념과 법률 용어들이 수두룩하게 나오니 답답하기 짝이 없었다. 어지간한 사람이었다면 몇 장 읽다가 책을 덮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테일은 하룻밤을 꼬박 세워 한 장밖에 못 보는 한이 있더라도 책을 놓지 않았다. 이때부터 그는 대학생 친구가 하나 있었으면 원이었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게 되었다. 테일의 근로기준법 연구는 어두침침한 작업장에서나 털털거리며 달리는 시내버스 안에서나 또 그의 집 골방에서나 틈만 있으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었다. 여름이면 모기가 달려들어 잠시도 신경을 안정시킬 수 없는 그의 방에서 책을 읽기 위하여 온몸에 모기약을 뿌려놓고 잠과 모기를 쫓으며 밤을 새웠다. 겨울이면 몇 달씩 불이 꺼진 썰렁한 냉방에서 구멍 뚫린 나이론 이불을 머리끝까지 둘러쓰고 손을 호호 불어가며 새까맣게 손때 묻은 근로기준법 책의 달아진 책장을 넘겼다. 그것은 연구가 아니라 실로 사투였다. 테일이네 옆 동네에 나이 많은 대학생 하나가 살고 있었다. 테일이 광식이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이었다. 테일은 책을 읽다가 모르는 한문 글자가 나오면 의뢰꼭 그에게 찾아가 물어보았다. 어떤 때는 밤 2-3시가 넘어서도 잠자는 광식이 아저씨를 깨워 미안하다는 말을 10번도 더하고 물어보았다. 광식이 아저씨가 집에 없는 날은 그 집을 찾아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그 집 문 앞에 서서 광식이 아저씨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기도 했다. 책을 읽으면서 테일은 간간히 평화시장 실정에 비추어 노동자들의 요구 조건이 될 만한 것을 항목별로 메모를 해 두었다. 또 그는 책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할 무렵부터는 동생 태삼이에게 그것을 읽히고 설명해 주기도 하였다. 책을 읽다가 흥분하여 옆자리에 누워서 잠자고 있는 어머니를 깨워 어머니에게 그것을 읽어보라고 권하기도 했다. 엄마, 내 말 좀 들어봐요. 여기 해고에 관한 조문이 있는데 평화시장에서는 자기 기분대로 아무렇게나 해고시키고, 야, 난 잠 안 자고는 못 살겠으니 너나 많이 읽어라. 그거 안다고 돈이 생기나 밥이 생기나. 깊은 밤중에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간 일이 여러 번이었다. 그럴 때면 테일은 어머니도 지금 꼭 알아두셔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 고 말하곤 했다. 그의 어머니는 지금도 이 말을 하던 아들의 목소리가 귀에 쟁쟁하다며 아마도 이런 말 할 때부터 테일이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라고 회고한다. 이렇게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테일은 바보의 회원들은 물론이고 주위의 여공들이나 새로 사귀게 되는 친구들에게 기회 있는 대로 근로기준법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대우가 얼마나 부당한 것인가를 열심히 설명하였다. 시시때때로 친구들을 한두 명씩 혹은 7, 8명씩 밤늦게 창동집으로 끌고 와서 밤을 새우며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도 했다. 바보의 회장 전태일, 이런 명함을 만들어 각 작업장에 돌려놓고 다음에 찾아가서 전혀 모르는 재단사들에게 인사를 청하고 근로조건 개선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러는 사이에 어느덧 그는 평화시장 일대에서 상당 범위 사람들에게 하나의 특이한 존재로 알려졌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고 또 어떤 재단사들은 그가 나타나면 저 친구 참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옆에 친구한테 쑥덕거리기도 했다. 그의 열의에 감동하여 바보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도 있었고 바보에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는 사람도 생겼다. 전태일의 일기장 갈피에 이 무렵 어떤 노동자가 그에게 보내온 듯이 보이는 다음과 같은 편지 한 장이 끼어 있다. 회장 귀하. 단체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는지 상세히 적어 보내시면 미약하나마 근사한 명함과 방침을 제공해 드리고 싶습니다. 1. 회원은 몇 명이며 여자도 있는지. 2. 어떤 방향과 시도로서 움직이는지. 3. 장소는 어디에 두고 있으며 얼마만 한지. 4. 운영 비용은 어떤 식으로 해나가시는지. 5. 애로사항들이 무엇인지. 회장님, 이런 표를 벽에다 쭉 걸어놓아 이체를 띄어보면 어떨까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사람들이란 허술하고 어리석은 바보투성이. 야근 채 못난 채 날뛰어보지만 붙잡아서 이곳저곳 뜯어보면 어리석고 허술한 구멍투성이. 바보회가 발전하려면 멋있고 흥미있는 방침이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보람과 흥미가 회원의 마음을 끌어붙이고 알찬 모임으로 확장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좌절 속에서 그러나 이러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운명은 전태일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시련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시련은 당초에 바보회의 창립부터 예정되어 있었는지 모른다. 바보회가 창립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테일은 또다시 일하던 직장에서 해고당했다. 근로기준법이 어떠니 근로조건이 어떠니 하면서 노동운동을 하고 노동자들을 선동하고 다녔기 때문이다.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으며 특히 재단사 모임이 시작되고부터는 주인과 의견이 맞지 않아 싸우고 스스로 직장을 그만둔 일도 한두 번 있었다. 그러나 이번 해고는 그전과 경우가 달랐다. 그전에라면 언제든지 평화시장 일대에 숱하게 깔려있는 다른 작업장으로 옮겨갈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시장 어느 곳에서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 업주들 사이에 이혼 분자로 소문이 퍼졌던 것이다. 1969년 여름 어느 날 테일은 밤늦게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집에 돌아왔다.
그는 어머니에게 기어들어가는 듯한 풀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 이제 큰일 났어요. 소문이 쫙 퍼져서 이제 평화시장에서는 도저히 발을 못 붙이겠어요. 그것 봐라. 내가 마음 잘못 먹어 사서 고생하는 것이니 누구 탓할 거 하나 없다. 우리 가족들만 고생이니 이제 제발 좀 그만둘 수 없나. 그날 이후 몇 달 동안을 그는 집에 돈을 거의 가져오지 않았다. 직장에 다닐 동안에도 월급 탄 돈으로 친구들 모임의 차값이나 병든 여공들 치료비로 써버리곤 했지만 그래도 다달이 10,000원 정도의 돈은 꼬박꼬박 집에 들여놓았는데 이제는 돈을 들여오기는커녕 이 명목 저 명목으로 어머니에게 한 푼씩 두 푼씩 애걸어다시피 하여 돈을 타가는 일이 많았다. 생기는 것은 거의 없는데 노동운동을 계속하자니 드는 돈은 갈수록 늘어났던 것이다. 물론 태일이도 해고당하였다고 해서 전혀 돈벌이를 안 하고 놀았던 것은 아니다. 구로동, 남대문, 동대문 그 밖에도 평화시장이 아닌 피부계통의 일자리가 있는 곳을 전전하며 며칠씩 재단일, 미싱일, 심지어 시다가 하는 일까지 하면서 돈을 마련하곤 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일이었으며 그런 일자리가 그리 자주 생기는 것도 아니었다. 뿐더러 일단 평화시장에서 노동운동을 하기로 작정한 이상 평화시장을 오래 비워둘 수는 없었다. 그는 일이 없을 때는 매일같이 평화시장을 돌아다니며 노동자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각 작업장의 노동 실태에 관한 자료를 조사 수집하였고 다른 곳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그의 마음은 노상 평화시장에 있었다. 그러니 그렇게 틈틈이 버는 돈으로는 집안 생계에 보태기는커녕 바보의 일에 드는 비용도 충당할 수 없었다. 결국 그 자신이 직접 동네 사람들을 찾아다니거나 아니면 어머니에게 부탁하여 빚을 끌어들이는 수밖에 없었다. 가난한 동네에서 빚을 얻자니 일수돈이니 달러돈이니 하는 고리채밖에 없었다. 이렇게 태일이 끌어쓴 빚은 1970년 봄경에는 원리합계가 10만 원 남짓되었다. 동생들이 자라 학교에 갈 나이였지만 가장격인 태일은 그들에게 아무 도움도 줄 수 없었다. 자신이 배우지 못한 서름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겪었기 때문에 밥 굶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이것만은 참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어찌할 수 없었다. 빚쟁이들의 독촉도 나날이 그의 신경을 볶아대는 큰 괴로움의 하나였다. 무능하였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온갖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다 겪게 하였던 아버지를 가진 태일은 그 자신이 아버지의 어두운 생애를 되풀이하게 될까봐 얼마나 두려웠던가. 한평생을 하루도 활짝 웃어보지 못한 어머니를 가진 그는 불쌍한 어머니를 한번 편히 모셔보겠다고 얼마나 맹세하였던가. 그러나 지금 어머니를 편히 모시기는커녕 그가 있으므로 가족들에게 괴로움만 끼치고 있었다.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그를 괴롭힌 것은 바보의 일이었다. 앞서도 말했듯이 원래 바보의 회원이 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직장을 옮기려고 임시로 쉬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말하자면 노동운동 같은 엄청난 일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쉬고 있는 동안 따로의 재미있는 일도 없고 하니 친구들 만나는 자리에 나가 소일도 하고 취직 자리에 대한 정보도 들어보고 할 심산으로 모인 사람들이었다. 물론 그 중에는 시간이 감에 따라 태일의 영향을 받아 노동운동에 상당히 열의를 가지게 된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새로 직장을 구하여 일을 다니게 되면 바보의 모임에 거의 나오지 않았다. 게다가 1969년 초가을경에는 회원 중에서 비교적 열의가 있었던 두세 사람이 군대에 입대하였다. 그런저런 사정으로 바보회는 창립총회 이후로 한 번도 모임다운 모임을 가져보지 못했다. 일껏 모이자고 연락을 해도 4-5명이 모이기가 일쑤였고 어떤 때는 아무도 안 나와 태일이가 혼자 기다리다가 가는 일까지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바보회가 평화시장 노동자들에게 노동조건에 관한 실태조사형 설문지를 돌린 이후로 더욱 심해져서 나중에는 사실상 바보회가 해체되기까지 이른다. 자세한 날짜를 알 수 없으나 대체로
1969년 8, 9월경이라고 짐작된다. 테일은 어느 바지 공장에서 닷새 동안 일해주고 받은 임금으로 노동 실태 조사용 설문지 300매를 인쇄했다. 바보의 회원 서너 명이 그것을 평화시장 노동자에게 돌렸다. 업주들이 눈치채지 않도록 비밀리에 하느라 믿을만한 미싱사나 재단사들을 접촉하여 주인이 자리를 비운 시간을 이용해서 작업장 안에 노동자들에게 돌리도록 했다. 그런데 그렇게 조심하느라고 했건만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러서 그랬던지 곳곳에서 업주들에게 발각이 되어 빼앗기거나 찢기는 일이 생겼다. 그때까지 돌린 설문지 100여 매 중에서 제대로 거친 것은 불과 30매 정도였고 나머지 200매 가까이는 아예 돌리지도 못했다. 평화시장 주식회사에서는 난리가 났고 결국 바보의 회원들만 피해를 보았다. 전태일은 이 일로 인하여 더욱더 평화시장 일대에 발을 못 붙이게 되었다. 또 바보의 회원들은 더 이상 바보의 일에 개입하다가는 업주들에게 미움을 사서 언제 쫓겨나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에 쌓였다. 이것은 이제 겨우 갓 발족한 바보의 앞날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였다. 이 앙케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전태일로 하여금 무서운 좌절에 빠지게 만든 사건이 있었다. 그는 그렇게 모은 설문지를 모두 모아서 결과를 분석짓게 하고 그것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의 감독권 행사를 요구하기 위하여 시청 근로감독관실로 찾아갔다. 근로감독관의 직책이 무엇인가? 각 공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준수되는가를 감독하고 위반 사실이 있을 때는 고발 조치를 하여 이를 시정토록 하기 위해 국민이 낸 세금으로 나라에서 월급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근로감독관이다. 나라에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을 제정한 줄로 생각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모든 희망을 걸다시피 하고 있었던 테일은 그것을 준수시키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는 근로감독관에게 기대를 걸었다. 우리 사회의 밑바닥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리에 대해서는 산전수전을 다 겪어 훤하게 알고 있었지만 상층부에서 몰래 행해지고 있는 부정부패나 부조리에 대해서는 전혀 알 리가 없는 그는 근로감독관이 기업주와 결탁하여 서로 돕고 서로 봐주면서 짜고 해먹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하였다. 적어도 그는 진정서를 들고 근로감독관실의 문을 두드렸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명문조항에 명백히 위반되는 가혹한 근로조건이 공공연하게 시행되고 있는 평화시장의 실태를 제시한 그 진정서를 받는 감독관이 그것을 들고 찾아온 자신을 환영까지는 않더라도 체면상으로나마 치하하고 이것저것 세세한 사정을 물어보고 곧 시정하겠다라고 말이라도 해줄 거라고 기대했었던 것이다.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 예상과는 너무나 달랐다. 근로감독관은 초라한 모습으로 문을 열고 들어온 이 낯선 청년을 한번 힐끗 쳐다보더니 귀찮다는 표정으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테일이 평화시장의 실정을 설명하면서 찾아온 용건을 말하려고 하니 그는 말을 가로막고 그 얘기 다 듣고 있을 시간 없으니 요점만 간단히 말하라고 윽박질렀다. 그러고는 그 간단한 요점도 듣는 둥 마는 둥 재촉하여 끝맺게 하고는 알았으니 서류를 두고 가라 는 말 한마디로 그 열애에 불타는 청년을 내몰았다. 도대체 평화시장의 참혹한 얘기를 다 듣고도 충격을 받는 빛도 없었고 최소한의 관심 표시도 없었다. 정작 충격을 받은 것은 테일이었다. 이 근로감독관이란 사람은 평화시장의 실정에 대하여 진작부터 알고 있었단 말인가? 그렇다면 어째서 자기의 당당한 권한으로 그것을 시정하지 못하였단 말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묵인하였다는 말인데 과연 그럴 수도 있는 일인가? 만일 여태껏 평화시장의 실정을 모르고 있었다면 어째서 그것을 알려주러 온 자신을 그렇게 냉랭하게 내쫓다시피 하였는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번에는 노동청을 찾아가 진정해 보았다.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실태조사라는 것을 한번 나오기는 나왔으나 아무런 대책도 없이 종무소식이었다. 이제 무엇인가 분명해지는 것 같았다. 여태껏 그는 노동자들이 기업주들의 탐욕에 희생되고 있으며 그 기업주들만 상대로 투쟁하면 되는 줄로 생각했었다. 만일 기업주들의 재상이 폭로되고 그것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들의 참상이 알려지기만 하면 정부나 관계기관인 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은 당연히 노동자 편에 들어 기업주들을 혼낼 줄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노동청의 저 무성의한 태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마치 업주들을 싸고 도는 듯한 태도가 아닌가? 만약 노동청이 기업주들과 결탁하고 있는 것이라면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테일은 가슴이 가위에 눌린 듯 답답해왔다. 그렇다면 나는 기업주들만이 아니라 근로감독관, 노동청, 아니 그 이상까지도 상대하여 싸워야 한단 말인가? 이 현실에서 근로기준법이 지켜지기를 도대체 어떻게 바랄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저들 모두를 상대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일까? 저 악마와 같은 현실의 벽은 도대체 얼마나 두꺼우며 도대체 어디까지 뻗어 있는 것인가? 가뜩이나 어려운 조건 속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테일에게 그것은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다. 이제껏 믿고 있었던 대상에게 야멸차게 배반당한 것 같은 충격이 그를 한동안 허탈 상태로 몰아넣었다. 그는 뒷날에 쓴 어떤 소설 작품 구상 가운데서 사회를 신임하고 있던 제이가 사회를 신임하지 않게 된 동기라는 구절을 남겨놓고 있는데 그 동기가 바로 이 사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 생계의 어려움, 실직자로서의 우울과 불안, 친구들 속에서의 고독, 바보의 파탄, 사회의 무관심, 안초처럼 버티고선 거대하고 두꺼운 억압의 벽 발견. 이 모든 것이 몇 달 사이에 한꺼번에 몰려와 그를 짓눌렀을 때 그것은 실로 죽음과 같은 시련이었다. 현실은 그를 조롱하면서 그 거대한 발로 그의 목을 짓밟으며 항복을 강요하였다. 그 당시에 어느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현실의 조롱과 냉소가 너무나도 잔혹하고 괴로웠다라고 썼다. 그는 깊은 시리와 낙담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그는 좌절을 거듭했다. 그는 자학을 거듭했다. 그리고 그는 거듭 다시 박차고 일어섰다. 인간과 사회의 현실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가 이 과정을 통하여 마치 봄비를 맞은 초목처럼 그의 머릿속에 무럭무럭 자라났다. 보다 뿌리 깊은 분노가, 보다 뜨거운 연민이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끓어올랐다. 거듭 밀려오는 고뇌와 좌절과 자학의 늪을 빠져놓을 때마다 그의 투지는 용광로를 거쳐 나오는 쇠처럼 더욱 강인해져 갔다. 그는 부조리한 현실과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모든 투쟁 방법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재검토해 나갔다. 1969년 가을부터 1970년 봄까지는 중요한 시기였다. 그것은 저자가 전태일 사상이라고 이름 짓고 싶은 노동하고 사랑하고 투쟁하는 한 젊은이의 참으로 주체적이고 현실적이며 인간적인 사상의 형성기였다.